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월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주말이 기다리고 있는 금요일이고요. 어, 오늘은 주제를 기업회생하고 연관이 있으면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기업을 다니면 항상 어, 현금 흐름이 안 좋다. 어, 현금 흐름이 안 좋아서 굉장히 고전한다. 어, 그렇게 표현은 못하지만 이 회사는 돈이 부족하다. 이런 것하고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결국 이런 자금 흐름이 좋지 않아서 기업이 부실을 가져오게 되고 또 이런 거를 이렇게 사전에 체크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좀 굉장히 내용상으로 딱딱하고요.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은 한 학기 내에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오늘은 대충 이런 지표들을 유념 있게 봐야 되고 기업이 이런 기업들은 어려워진다는 그런 사전 징조, 단기적인 징조 또 장기적인 징조, 징후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거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제가 기업회생 관련해서 많이 했던 이유는 요즘에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회사들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고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또 기업들이 물론 부실화가 되니까 종업원 채용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기업에 몸담았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또 지금 대기업들을 또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조선업도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지금은 좀 살아났다고 해도 많은 조선업들이 문을 닫고 또 감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1차, 2차 벤더들이 어려워지고 지금 이제 최근 자동차 산업들이 어려워져 갖고 2, 3년 전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가 아, 왜 이게 맞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가 세계 경기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또 경쟁 상대인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매출의 주 통로인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을 가져다 주는 요인 때문에 결국 고전하고 있는 거고요. 또 또 전체적인 세계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요인이겠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 또 유럽에는 또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전기 자동차, 지금 수소차,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더디고 있죠. 더디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국가,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를 상당히 권한이 세지고 어떤 권한이 세졌다고 해서 권리 찾기를 많이 하는 그런 국가일수록 어떤 제약 요인들 때문에 특히 어떤 법률안을 만들거나 개정을 하게 되면 이거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어떤 산업을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어떤 제약 요인들을 법률로 제거하거나 그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득권층들
특히 이제 국회를 통과시키려면은 국회에 둘러싸고 있는 기득권층들이 그걸 제거하는 로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풀기도 어렵고 또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라든지 개인 정보에 대한 것들을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때문에 규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사실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중국에 뒤지지 않게 시작은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은 한참 앞서가 있고 저희는 뒷걸음질가 아니고 제자리 걷다 보니까 이미 앞서가 있는 어떤 것들을 국내에서 실행을 못하고 외국에다 되팔거나 뭐 외국화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뭐 규제를 많이 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제 뒤처져서 가고 있는 거죠. 가져가고 있는 건데 어, 이제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는 제조업 중심은 이미 뭐 중국에서 뭐 다시 동남아 쪽으로 뭐 해서 이렇게 옮겨가고 있잖아요. 가고 그나마 우리 뭐 제조업들이 남아있는 거는 뭐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제조업 중심으로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T 관련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그런 데서는 수익성이 좋은데 그 외에 평에서는 갈수록 마진폭이 줄고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들이 일정 마진을 챙기고 간 후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의 마진 없이 또 역마진으로 하여간 저마진으로 회사를 꾸려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저임금은 자꾸 올라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채용에도 최저임금 적용받거든요. 외국인들 채용해서 인건비 따먹게 했던 제조업들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 국내인들이 뭐 최저임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이 인건비 따먹기식의 기업을 운영을 하다가 최저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을 닫게 되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로 가지고 나온 거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강의한 일부 좀 했습니다만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동지들 그러니까 뭐 기업을 캐리하신 분들이 이거에 대한 기술적인 개념도 없이 하고 뭐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도 이 분야에 대해서 경영학과 나오신 박사학위 받은 부분도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제가 개인 레슨을 해준 경우도 있고요. 뭐 참 어떻게 보면 이 분야가 수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경영학에서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부적인 거는 몰라도요. 기본적인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라고 많이 하죠. 재무제표.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기업을 운영하는데 재무제표라고 하면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수리적인 거를 이 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일정 일을 기준으로 표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지금 네 가지를 제가 표시를 했는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여기서 제외를 시켰고요. 요 네 가지 부분은
혹은 뭐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연말에 일시적으로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하는 표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재무상태표 하면 재무상태표하고 이 포괄손익계산서 전에는 이익 옛날에는 손익계산서 뭐 이렇게 표현했던가요? 그리고 과거에는 재무상태표도 뭐라고 했죠? 재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는 어떤 정적인 지표예요. 정적인 지표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개 이제 12월 결산법인이잖아요. 그래서 12월 말일 기준으로 이 A라는 회사가 어떤 상태인가, 어떤 상황인가, 재무적으로는 어떤 상황이고 손익관계는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기준점을 두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그러면 일정 시점, 그러니까 꼭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게 이제 뭐 12월 법인, 뭐 3월 법인 다 있습니다만 꼭 그때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어떤 외부에 어떤 PT를 할 일이 있다든지 투자 유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자르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라고 그러면 거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전년도 말 기준하고 2월 말 기준으로 2월 말 기준으로 재무상태표가 어떻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정 시점 기간일 현재로 우리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경제적 자산이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자산은 아니고요. 경제적 자산과 부채, 그다음에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태적인 재무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태적이다 그러면 또 동태적인 보고서에 이제 배치되는 상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의 오너일 수도 있고요. 또 투자자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주주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기업의 유동성은 어떤지, 또 재무적인 탄력성은 어떤지, 수익성은 어떤지, 또 뭐 리스크는 없는지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포괄손익계산서는 이것도 뭐 정태적인 재무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재무 상태가 아니고 성과죠. 이익이 얼마나 났냐, 손실이 얼마나 났냐 하는 성과. 그러니까 매출을 해서 원가가 얼마 들고 거기서 뭐 영업이익이 얼마 나고 영업의 손실, 이익을 가감해서 법인세 뭐 얼마 내고 당기순이익이 얼마 이런 식의 어떤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정적인 재무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성과라든지 수익 창출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예측하는 자료로 쓰인다. 현금 흐름표는 아까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는 제가 정적인 지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동적인 재무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정 기간 회계연도 주로 이제 회계연도죠. 회계연도 포괄손익계산서나 현금 흐름표는 주로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죠. 현금 흐름에 관한 거를 내용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크게 이제 일단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현금 흐름표는 크게 이제
자금 뭐 조달 활동이라든지 투자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영업 활동 이렇게 크게 이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그걸 표시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 정적인 기법이기 때문에 그때의 잔액, 그때 말에 현재의 금액에 대한 표시만 있는데 현금 흐름표는 그 기간에 대한 거가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영업 활동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현금이 유입되고 유출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투자 활동을 해서 유출 그 다음에 재무 활동에 대한 유입하고 유출 이렇게 해서 기초의 현금은 어떻고 기말의 현금은 어떻다. 이 회사의 전체적인 그 캐시프로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표에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현금 흐름과 부실기업하고 연관성은 가장 크죠. 왜냐하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잖아요. 그래서 매출은 했어요. 매출은 했는데 매출은 하면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못 받았어. 그러면 외상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이제 뭐 손익에 반영을 하는 거고. 근데 반대로 원자재를 샀어요. 원자재를 샀으면 상대 측에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끊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원자재를 바로 이제 뭐 돈을 줄 수도 있지만 되게 뭐 물건을 만들어서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매입 채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점에 따라서 실제 현금이 없는데도 현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상으로는 이 회사가 지금 괜찮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현금이 없어서 회사가 뭐 부실이 난다. 그러니까 이게 흑자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면 기업은 굉장히 고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대로 파악을 할 줄 알고 이런 거에 맥을 짚어줄 수 있는 분들이 진정한 이 회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섣불리 뭐 한 가지 만 알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막히는 부분도 많고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캐리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도 많이 겪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잘 하셔야 됩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현금 흐름표는 현금의 변동 내용이죠. 변동 내용을 명확하게 잘 표시해 주기 위해서 해당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 또는 현금의 유출에 대한 것을 잘 표시해 주는 동태적인 재무 보고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본 변동표도 자본에 관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자본에 관한 거는 많이 아실 건데요. 자본에 관한 거는 자본 구성은 뭐가 있습니까? 자본금 있고 또 자본 잉여금이 있죠. 자본 조정이라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요. 또 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도 있고 뭐 이익잉여금, 결손금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변동표도 이런 이 회사의 자본 구성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금 흐름표라는 거가 현금 흐름이라는 거가 어떻게 해서 태동했느냐 하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재무상태표나 포괄계산서가 한정된 정보밖에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그 자금의 조달 활동이라든지 투자 활동,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 활동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표시가 됐지만 특히 그 자금 조달 활동이라든지 투자 활동, 그러니까 조달 활동이라고 얘기하면
재무 활동에다가 영업 활동도 포괄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일부 자료만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일정 기간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를 다 제공해 준다. 이런 것 때문에 재무상태표라든지 포괄 손익계산서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의 한계성, 그러니까 일부밖에 제공 못하는 것을 탈피해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재무제표로서 재무제표 하나로 작성을 의무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업에 처리할 때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기업이 지금 현재 뭐 어떻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현금 흐름의 중요성에 대한 것도 밑에 중요성 변동이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과거에는 이 정태적인 재무상태표라 포괄 손익계산서만 가지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기업이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고 미스매칭 되는 부분이라든지 회사의 자본 구조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볼 필요성 때문에 현금 흐름표라든지 자본 변동표가 추가됐다, 재무제표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전체적인 제가 흐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뭐 다시 리마인드 한다는 차원에서 오늘의 주제가 현금 흐름하고 현금 흐름표하고 기업이 이거를 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서 기업이 부실화되는 이런 거가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자꾸 들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현금 흐름표라는 게 뭐다, 왜 현금 흐름표가 생겼고 현금 흐름표의 구조가 뭔지 하는 것만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큰 소득이라고 보시고요. 뒤쪽에 굉장히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표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일일이 다 얘기해 줄 수는 없고요. 어떤 지표들, 이 지표들이 몇 퍼센트 이상이 되거나 이하가 될 때에는 좀 문제가 있다, 부실의 위험성이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의 현금 흐름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재무제표 내에 재무상태표라든지 포괄 손익계산서는 정태적이지만 이거는 동태적인 재무보고서다. 그러니까 영업 흐름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요. 동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자금 조달이라든지 투자 활동을 표시해 주는 것이고, 특히 현금 흐름표는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현금의 유입이라든지 유출의 내용을 표시를 해준다. 기업은 영업 활동이 주죠. 물건을 만들어서 매출을 일으키고 원가가 얼마하고 일반 관리비가 얼마 해서 이 기업의 이익이 얼마가 났다, 뭐 이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게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부분은 회사가 이 영업 활동으로 해서 일시적인 뭐 자금이 모자란다든지 갑자기 매출이 늘어서 원자재를 더 추가로 구매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자금
미스 매칭이 생기잖아요. 그때 자금 조달을 하는 거고요. 또 투자 활동은 뭐 공장을 뭐, 매입을 한다든지 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투자 활동이라고 보시면, 이게, 물론 투자 활동이라고 하는 게, 이보다 이제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상당히 드물이라고 보는데요. 선물이라든지, 이런, 좀 장기적인 부분에 비유동 자산이라고 계정으로는 잡히는데요. 비유동 자산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유동 부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데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투자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얘기하지만 현금에 대한 거죠. 현금. 그러니까 현금하고 관련이 없는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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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어, 차감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금의 유출입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가지고 표시를 해준다 이런 뜻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기존의 정태적인 재무보고서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큰 부분은 이거죠.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고 자금 지출이 없는 비용을 더하면 순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까지는 아마 이해를 못 하시면 굉장히 다음 뒷장부터는 굉장히 고전하실 건데요. 이 부분까지는 아시겠죠? 자, 아까 이 부분은 앞에서 얘기했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기업이 부실이 된다. 그러면 기업의 부실의 원인은 뭐냐? 영업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고, 산업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세계적인 경기의 어려움, 둔화, 중국의 성장률 둔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들의 변화, 그 다음에 미국과의 관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장 전체의 변화, 그러니까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철강 부분은 어려운 지 오래됐고, 이런 부분들 산업 환경이라든지 영업 환경이 변화됐습니다. 영업 환경이 변화됐다는 부분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는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거라든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4차 산업의 본 궤도에 진입하는 업종이라든지 그런 부품을 생산한다든지 그런 산업으로 변신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했다. 그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고전한다. 왜냐하면 기업이 핸드폰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그 폴더식 핸드폰의 부품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요즘에 4G, 5G 하면서 나오잖아요. 이런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하는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기술 또 거기에 맞는 특허에 따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고전하는 그런 기업들 이런 거에 따라가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시대에 지나가려고 하는 또 이제 어떤 성장기를 지난 그런 제품을 만드는데 어떤 기술력을 쏟는다든지 투자를 해서 결국은
원금 회수도 못하고 투자만 하는 그런 경우. 또 이제 아직까지 시장은 살아 있는데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할 걸로 판단을 하고 과다 투자를 했는데 실제는 그만큼 수주를 못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자금 대비 매출이 자금 투자 대비 매출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뭐 이자 비용 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연차적으로 지남으로 인해서 원금 상환이 돌아오면 결국 주저앉게 되거나 물론 원금 상환 돌아오면 시설 자금도 이제 운전 자금으로 돈이 없다 보면 뭐 전환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꾸준히 매출이 뭐 일어난다든지 수익성이 보장된다든지 그런 회사에 해주지 그런 전망이 없는데 또 하게 되면 결국 또 다른 부실을 낳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에서 잘못돼서 회사가 부실 기업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현금 흐름에 대한 것도 제대로 장기간에 대한 어, 투자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한 거를 보면서 제가 수십 년 동안 이런 거를 같이 현장에서 보면서 안타까운 기업들도 많고 또 이거는 아닌데라고 하는데도 오나들이 우겨서 오나의 편을 들어주다가 결국 은행도 손실을 보고 회사는 문을 닫게 되는 이런 경우도 좀 경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여기 부실기업 원인들이 거의 여기 뭐 크게 나누면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예요.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자제분들한테 이제 승계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서 자제분들이 이런 걸 깨우치면 그런 게 따라가는데요. 이런 걸 깨우치지 못하고 어, 아버지 뭐 하라간 대로 하고 아버지는 고지식하죠. 뭐 새로운 거 어떤 거를 시도해 보려고 그러면 네가 뭘 안다고 하느냐.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러다 보면 이제 주저앉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일부는 그렇게 말을 제대로 뭐또 판단력이 옳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환을 했더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텐데 다행히 손실은 안 보고 현상 유지 내지는 먹고 살 정도의 기업을 꾸려가는 기업도 물론 있어요. 물론 기업은 있는데 되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안정성을 따지고 어, 어, 리스크를 위험 감수성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크죠. 기업의 이제 그것보다 이제 기업가적 지향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기업에 따라서 오너가 어떤 위험 감수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취성 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리스크 태그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성향은 굉장히 달라지죠. 그 기업이 온화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중소기업의 온화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어떠한 역량도 중요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보유하고 있는 자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자원이 아무리 보유하는 역량도 중요하고 보유도 어느 경쟁사 대비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오나의 판단, 오나의 기업을 끌고 가는 어떤 지향성이
산업에 그 기업이 추구하는 것에 어긋났다고 하면 기업이 부실로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갈수록 기업가의 어떤 경영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산업이라든지 영업 환경을 제대로 잘 간파하고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 거고, 또 기존 산업이 어떤 이제 뭐 쇠퇴기라든지 영업 정점에 와서 이제 성장을 더 할 수 없는 그런 거라면 어디 분야를 다시 뭐 공략을 한다든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것인지 전혀 다른 분야에서 개척한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래서 관련 분야에서 시대에 맞는 산업에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것도 그런 능력을 스스로 오나가 키워가는 것. 자기 오나가 그걸 키워가지 못한다면 핵심 역량이 되는 인력을 뭐 영입한다든지 키워내든지 뭐 이런 방법을 해서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걸 쫓아가지 못하는 기업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걸 많이 봤고요. 또 반대로 운이 좋게 이게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뜨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만 거기에 부과하면 뜨는 기업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물고요. 어, 아무리 꼭 돈이 많아서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의외로 돈이 많은 기업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다 보니까 뭐 새로운 곳에 투자하자. 에서 밑에 있는 관련해서 동반부실합니다. 이게 돈이 많다 보니까 문화가 우리 이것 말고 다른 데 뭐 요즘에 잘 된다고 하는 그런 데 한번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그런 기업에 뭐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신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관련 그 회사에다가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서 그런 거 하나 덤으로 더 붙여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 뭐 전공이 아닌 분이 한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물론 이제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예, 큰 거고요. 잘못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회사가 잘못돼서 자회사들이 많이 이제 뭐 보증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모회사가 잘못되면 자회사들도 같이 덩달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회사 하나는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회사만큼은 담보 제공도 안 하고 보증도 안 하고 이렇게 살려내는 그 똑똑한 기업주도 있어요. 기업주도 있는데 대개는 모회사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기 때문에 모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자회사들 뭐 자금이라든지 담보라든가 다 끌어가지고 하면 일시에 다 잘못되고 파산으로 이런 경우도 지금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발채무 현실화는 이런 경우도 봤으니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회사가 이게 주로 이제 보증서라든지 어떤 보증 계약 내용에 어떤 요건이 됐을 경우에는 이 보증 책임을 진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생각지도 않은 채무가 발생된 거죠. 이게 현실화되는 거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부실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드물기도 하지만 특히 국제 간의 거래에서도 많이 생기고요. 또 대기업 간의 거래, 특히 이제 뭐 건설사들이라든지 어떤 보증서를 발급했는데 그게 생각 못지않게 그 건설한 현장에 문제가 생겼다 보증기간 내에. 그래서 과다한 돈이 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그 보증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보증기관에서는 돈을 받아가고 보증기관에서는 그걸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구상권을 행사를 하죠. 구상권을 행사하다 보면 결국 기업이 견디지 못하고 부실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기업회생 관련해서는 아까 이게 잘못되면 기업들은 옛날로 하면 법정까지 들어간다고 하죠. 뭐 기업 회생하는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완전히 손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청산 절차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회생하는 경우는 물론 우선은 법원에 의지하지 않고 채권자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거를 부터 먼저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투자를 유치하거나 그다음에 뭐 IPO 같은 경우는 뭐 회사가 뭐 잘 나가는 회사에 이제 그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에 요청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부적으로 부조 조정 이제 뭐 일부 부서를 없앤다든지 또 인원을 감축한다든지 뭐 어떤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매출처에 마진폭이 적거나 역마진 되는 부분들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지금 기업회생 기업, 흔히 얘기하는 법정관리 기업의 구조조정 임원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눈에 다 보입니다. 눈에 다 보이는데 실제 정말 이 기업을 저를 오나로 앉혀준다면 살릴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과감하게 못하더라고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오나는 수년 동안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을 일시에 내친다는 것도 참 쉽지 않고 또 어느 파트를 없앤다는 것도 쉽지 않고 기존의 매출처한테 덕을 본 것도 있고 그 매출처로부터 추가적인 좀 마진이 되는 부분을 오더러 받아서 있는데 이게 우리 마진이 안 된다고 내치기도 곤란하고 또 특히 문제는 친인척들을 많이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직원들 중에. 그분들이 또 급여 수준이 높아요. 곧 죽어도 회사가 곧 죽어도 그분들의 인건비를 급여를 줄이려고 생각을 안 해요. 너는 이 회사가 어려우니까 니저 동생은 저 마누라는 회사 나오지 마시오. 월급 없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굉장히 드물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회사를 끌어가라고 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안 해. 이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일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일 거고 문제는 또 직원들이 그만두려고 해도 장기 근무하는 사람은 퇴직금이 많잖아요. 퇴직금은 적립 같은 걸 안 해놨죠. 안 해놔가지고 퇴직금을 일시 줄 돈이 없어요. 물론 이제 고용노동부에 일부는 받을 수는 있어요. 3개년치 또 뭐 3개월 뭐 급여 못 받은 거 이런 거는 다 받는 것도 나이에 따라서 뭐 80%도 받고 70%도 받고 받을 수 있는데 급여 수준에 따라서 받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일부밖에 못 받으니까 나가면 우선 먹고 살기도 힘들죠. 퇴직금도 못 받죠.
이래저래 못하고 완전히 회사 문 닫거나 잘리거나 하기 전까지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산 매각이죠. 자산 매각. 요거는 이제 우선은 비영업용 자산부터 매각을 해야 되겠죠. 비영업용 자산은 영업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자산은 영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고 운용을 하지 말자는 얘기니까 비영업용 자산부터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비영업용 자산이라는 거는 우선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공장을 놔두고 그 다음에 뭐 제2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선 처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구 노력이라고 하는 게 영업용 부동산도 매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매각을 해서 빚을 갚고 부채를 갚고 다시 그 영업용 자산 뭐 예를 들면 공장으로 쉽게 표현합시다. 공장을 다시 임대에 들어가는 거죠. 임대 보증금 주고 월 얼마씩 주고 그러면서 다시 거기서 영업을 해서 나머지 빚을 갚으면서 자고 노력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양도라든지 M&A는 일종의 팔아 치우는 거죠. 파는 거예요. 팔아. 다른 회사에 넘기는 거예요. 회사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죠. 영업 양도라든지 M&A를 하면 얼마 자기가 받을 수도 있거든요. 얼마 받고 회사를 넘기고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들 뭐 금융권이죠 주로 금융권에 가서 협의를 합니다. 워크아웃 좀 해달라. 워크아웃 해달라는 얘기는 어, 뭐 대출 만기되는 것들 좀 유예 좀 해주고 뒤로 밀어주고 금리도 깎아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 살릴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채권자과 협의하는데 이제 채권자들이 하나면 이게 쉽습니다. 좀 그 회사 금융권 하나면 협의하기 쉬운데 금융권이 여러 개 되면 의견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가지고 채권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의견 통일을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여러 은행을 거래하면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많아요. 장점은 한 회사를 집중적으로 거래하면 그 회사의 우수 그 거래 기업으로 수익을 준 만큼 요즘에는 그만큼 금리를 깎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됐지만 또 이렇게 뭐 워크아웃이라든 이런 게 다 쓸 때는 그 회사 그 금융기관하고 맨투맨으로 협의만 되면 이런 회생을 할 수가 있지만 단점으로는 이 회사하고 이 금융기관하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일어날 길이 없는 거죠. 네, 이제 반대로 여러 은행을 거래를 하게 되면 유리한 점은 이 은행에서 안 해줘 그러면 다른 은행 가서 물어보고 다른 은행 가서 협의해보고 이런 장점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워크아웃 할 때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자꾸 다른 은행에도 뭐 뭔가를 해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기여도가 높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뭐 다 자금 여유가 있으면 뭐 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뭐 은행을 못 믿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 은행을 거래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또 한 은행에서는 우리가 리스크 커버를 못하니까 은행 차원에서도 다른 은행도 좀 거래해 주시오라고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제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참 기업이 행복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회생하는 방법 중에
마지막 방법이 택할 수 있는 게 회생이 신청입니다. 기업 회생이 신청. 옛날로 의한 법정관리죠. 이 절차 위해서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누차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죠. 이건 뭐 기업 오너가 이제 손 든다. 이게 이제 청산이죠. 청산도 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내버리 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개별 집행 방임이라 해가지고 알아서들 하시오. 왜냐면 압류가 들어오고 뭐 이제 계속 이제 뭐 지급 정지가 들어오고 뭐 이제 유차동산 인도 명령 내려가지고 뭐 집행해가지고 뭐 리스 기계라 등 이런 건 들고 나가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기죠. 공장은 경매에 집어넣어서 이제 매각하고 그다음에 통장에 있는 돈들은 다 또 빼가고 이제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 알아서 가져가시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을 합니다. 파산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하죠. 파산 관제인 임명을 해서 관제인이 나오면 관제인이 이 회사의 모든 채권이 얼마고 요 자산에 대한 목록을 다 작성을 해서 요거를 처분을 해서 그걸 이제 안분해 주는 거죠. 안분해서 땡치는 게 이제 파산이다. 파산할 때는 법원에서 파산 관제인 주로 변호사들이 임명이 돼가지고 그걸 총괄해서 매각을 해서 처분을 합니다. 매각해서 안분해 줍니다. 이제 아까 이런 부분도 뭐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회생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이런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생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간 수입보다 영업 비용 수입이 비용보다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회생을 해줍니다. 영업은 지속돼야 되고 경제성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재무 구조상으로 자금 상각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금 상태. 이제 재무 구조에 이제 어떤 매수매칭으로 악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아야 되는 거고요. 이제 파산 같은 경우는 그 반대 경우죠. 경제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 어, 수주 물량도 없고 수주를 받아와야 계속 역마진이 나고 이런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 할 수가 없죠.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수익 구조가 안 좋은 거고 수익 구조가 악화됐다는 얘기는 영업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청산을 해서 채권자들한테 분배하는 게 맞습니다. 좀 전에 얘기해서 파산 관제인 임명해서 청산해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회생 절차는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좀 이제 제가 여기에 다 넣지는 못했어요. 이 부분에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 재무 분석을 하다 보면 재무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보셨듯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또 재무제표 외에 또 이제 그 회사 내부의 그 재무적인 요인 내용들을 보면서 부실 징후를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제가 여기 뭐 한 8가지입니까? 8가지, 9가지인가요? 열거했던 부분의 앞쪽 부실 자산 및 부의 채권의 증가 여기 6가지는 재무 분석에 의한 것이고요. 그 뒤쪽에 경영진들 이렇게 핵심 인물들이 빈번히 바뀐다든지 아웃된다든지 뭐 또 뭐
종업원들이 이직률이 증가한다든지, 종업원들이 왜 이직이 증가하겠습니까? 회사의 내부 사정이 안 좋다든지, 뭐 급여를 제때 안 준다든지, 뭐 급여를 깎는다고 하든지, 또 뭐 사장이 경영이 어려우니까 뭐 자꾸 조그마한 거에도 뭐 짜증을 내면서 직원들을 쓸데없이 닥달한다든지, 뭐 또 이제 노사분규는 참, 이거는 뭐 경기와 관계없이 예,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노사분규가 뭐 경영자와 뭐 노동자는 항상 어, 본인한테 유리하게 요구를 하겠죠.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하겠는데 이렇게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결국은 회사의 손실이죠. 큰 손실이고요. 일이 제대로 안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실 징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수익성 감소잖아요. 수익성 감소. 수익성이라는 지표는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자본하고 연관된 수익성 지표가 있고요. 매출하고 관련된 수익성 지표가 있고, 또 이제 수익 대 비용에 대한 비율에 의한 수익성 지표가 있습니다. 수익성 지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자본 수익성 비율이 어떻고, 그 다음에 매출 수익성 비율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수익성이 감소 추세에 있으면 이 회사는 부실 징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감소 추세라고 하면 수익성이라는 지표는 주로 이제 회계년도 단위로 보잖아요. 이제 금융기관에서 대개 이제 분석을 할 때 3개년치 재무제표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19년이잖아요. 이제 그 회사에서 2018 회계년도 12월 법인인 경우는 지금 이제 재무제표가 지금 나왔을 거예요. 이제 보통 3월 지금 뭐 주총 한참 하고 있잖아요. 주총하고 있는데 이때 보통 나옵니다. 2월 말에서 3월 말 사이에 주로 이제 전년도 확정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확정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제가 나가는 그 회사에 기업회생 업체인데 이 업체도 12월 결산 관련해서 이제 결산하고 4사분기 보고를 법원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3월 말까지 하게 됐거든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12월 회계 법인들은 회계 결산을 3월 말까지 거의 다 끝내거든요. 그래서 그걸 끝낸 거를 보고를 함께 내라, 이제 이런 차원에서 3월 말까지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주총회도 되게 이제 지금 한참 하고 있잖아요. 뭐 어제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차 뭐 주총해서 뭐 주주들, 외국계 주주들이 요구를 많이 했는데 아마 국내 주주들 또 뭐 국민연금 뭐 이런 데서 현대자동차 5 세력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외국 그 투자자들, 외국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죠. 주주들, 이분들이. 자,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요구한 사항들이 배당을 많이 주라. 배당 주당 2만 몇천 원 해달라, 뭐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사로 3명을 전부 다 그 외국계 사람들 해달라,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표대결에 가서 아마 그 현대에서 밀어주는 그 주주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그런 거를 방어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특히 이제 은행하고 연관들이 있으니까요. 은행 기준으로 얘기하면 최근 3개년 재무제표를 받습니다. 지금 받아가지고 그걸 평가를 해서 수익성 관련 평가 지표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매출 관련해서 관련 이제 성장성이죠. 활동성, 성장성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거 그다음에 뭐 안정성은 주로 이제 재무구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2018년, 2017년, 2016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 3개년치의 수익성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면 이 회사는 좀 어렵다. 물론 이제 감소 추세에 있더라도 중간에 올해 이 수익성이 기존의 다른 부품, 다른 제품에서 수익 난 거를 오히려 많이 까먹었다. 그래서 올해 이 분야는 없앴다라는 그런 게 나온다고 그러면 감안하면 오히려 뭐 수익성이 감소라고 평가를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그걸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감소 추세에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부실 징후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전 업종이 기존 제품이라든지 부품 업종들이 수익성이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동업계 비율을 보면 됩니다. 동업계 수익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여기 이제 자본 뒤쪽에 나오는데 앞에 나오니까 이걸 좀 길게 하면서 뒤에는 바로 넘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본 수익성은 총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총 자본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만큼 났느냐 그걸 이제 회계연도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자본이익률 자기 자본금이죠. 자본금을 이제 그 주주들이 낸 자본금 비율 대비해서 자기 자본금 대비해서 이익이 얼마만큼 났느냐. 그 다음에 자본금 이익률 자본금은 아까 얘기했지 자기 자본에다가 이 잉여금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포함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제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상장했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자본 조정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뭐 경영자본 이익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자본 수익률이고요. 그다음에 매출 수익률 부분은 주로 이제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적용도 많이 하고 이 부분들은 다 아셔야 돼요. 매출액 대비 매출액 총 이익률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이익이 어느 정도 났느냐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얼마 되느냐 매출 대비 경상이익률은 어떤 건지 매출액 순이익률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은 가장 이 정부 R&D 자금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정부 이걸 담당하는 직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있는 어떤 수익성 지표를 꺼내 들고 요거를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제대로 알아야 위에서 이런 지표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 평가 지표를 바꾸겠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고 이걸 제대로 설명해갖고 이거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빠서 이런 걸로 바꾸는 게 좋다라고 확실한 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할 때 바꾸기 쉽지 않고요. 위에서도 쉽게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 매출액 관련 지표는 흔히 있기 때문에 매출액 뭐 이익률이라든지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순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요, 조금만 물 한번 먹고 제가 급한 전화가 하나 온 것 같아서 잠깐 메시지로 한번 보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금방 수익성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불건전한 자금 조달과 자금 운용. 이 불건전하다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요. 표현이 이렇지만 이거는 뭐냐면 자금 조달은 직접 금융 또 단기고리로 차입.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게 안 와서 재무 구조가 안 좋다든지 담보력이 부족하든지 해서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또 그것도 안 되면 재금융권으로 하고 차츰 이제 이금융권 하거나 그다음에 사채시장에 가거나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자금들을 조달해 오면 이게 결국은 기업이 어려워지는 거죠. 어떤 기업은 2.5%짜리 10억에 2.5%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어떤 회사는 6%, 7%짜리 해왔다면 다른 기업보다 그 동일한 자금을 가지고 3배 이상, 2배, 3배 이상의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건전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금 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용도 이게 설비 투자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설비 투자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비유동 자산 설비 투자를 하는데 이게 단기 자금을 빌려 가지고 이게 비유동 자산 설비 투자를 하는 거는 장기 자금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달은 단기 자금을 해가지고 운용은 장기 이 자산에 장기 자산이라는 게 옛날 고정 자산을 요즘 이제 비유동 자산, 비유동 부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거가 2007년인가요? 그때 바뀌었어요. 용어가 그때 바뀌면서부터 이제 용어를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 재무제표에 이제 표현하는 계정 처리하는 거가 이제 좀 용어를 좀 바꿨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달을 1년 내에 갚는 걸로 했는데 운용은 공장을 사든지 장기 투자를 해버리면 다시 그 공장을 팔아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미스매칭되는 잘못된 자금 조달 운용하는 거를 이제 불건전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역으로 얘기하면 단기 자금을 받아서 또 비유동 부채를 상환한다. 이것도 맞지 않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공장을 50억에 지었어요. 50억이 짓는데 40억 대출을 받았어요. 주로 이제 치설령 같은 경우 3년 거치 5년을 분할 상환해요. 3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4년차 될 때부터 할부로 이제 갚는데 1년에 5년이면 50억을 받았으면 10억씩 갚아야 되잖아요. 1년에 10억씩 갚은데 되게 이제 분기당 분기당 한 번씩 갚으면 1년에 4번 갚는다. 그러면 2억 5천, 2억 5천에다 2억씩 갚아야 돼요. 근데 기업이 분기에 2억 5천 돈 번다는 게 웬만한 기업들은 1년에 그런 버는 기업도 만만치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은행에다가, 이 돈 빚을 갚을 테니 대출 좀 해다오 하는 거예요. 이제 은행에서는 연체를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또 이 기업이 이렇게 해주면 잘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이제 단기 자금 1년짜리
온전 자금으로 2억 5천을 해줘요. 그걸 이제 갚은단 말이에요. 갚으면 1년 있다 2억 5천이 또 상환하게 되죠. 근데 또 다음 분기에 또 2억 5천, 그 다음 분기에 또 2억 5천 이렇게 하면 다 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원금만 1년에 10억이라는 운전자금이 또 발생해요. 그럼 1년 있다 10억에다가 그 다음에 또 10억 하면 결국 뭐 10억이 20억 되고, 물론 뭐 연도 말에 일부 갚는다고 쳐도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미스매칭이 되고 현금으로 안 좋은 불건전한 자금 조달과 운용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부실증후의 원인이 된다. 이런 걸 보면 금방 여러분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한 자본 구성인데요. 아까 자본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를 했네요. 자본에 대한 얘기를, 수익성 관련 자본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있죠. 자기 자본 비율이, 자기 자본이 비율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죠. 자기 자본 비율이 계속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거. 이제 은행에서 주로 3년치 보는데요. 기업이 부실화되어가지고 기업회생 들어가는 경우는 5년치를 훑어봅니다. 이제 회계법인들이 와가지고요. 이것도 이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죠. 쉽게 자기 자본 비율이 떨어진다든지, 또 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이제 하나의 원인이죠. 부채 비율. 부채 비율도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자본 구성 불안정성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본 비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불안정한 자본 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총자본 회전율 둔화가 되는 추세다. 총자본 회전율이 둔화되는 추세다 하면, 이런 경우는 이런 총자본 회전율을 얘기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활동성과 연관도 있고 자본 회전율과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머리 아프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발생하느냐. 총자본 회전율은 매출 활동이 부진한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뭐 매출 활동이, 판매 활동이 부진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부품이나 제품의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사이클. 부품의 사이클이 일종의 성장기에서 쇠퇴기로 진입하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 다음에 설비 투자를 과다 설비 투자, 이런 경우, 과다 설비 투자하면 결국 그게 고정비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게 또 수익성이 뭐 이렇게 계속 연계가 되는 거죠. 수익성이 약화되고, 수익성이 약화되면 결국 자금 압박이 되고, 자금 압박이 되면 결국 부실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자본 회전율 둔화가 계속 지연되면 이렇게 된다, 그런 거고요. 그러려면 이거를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느냐.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든지, 아니면 새로운 용도로 어떤 뭐 부품이나 제품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업 전환한다든지, 이런 거를 강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매출채권 회전율의 지속적인 둔화도, 이 매수채권 회전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납품하잖아요. 그러면 세형계산을 끊죠. 그럼 돈이 회수해야 되는데 되게 뭐 60일 있다 주마, 뭐 90일 있다 주마, 이러다가 계속 길어져요. 못 갚고 막 60일 했다가 다시 90일로 넘어가고 120일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회전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죠. 장기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매출채권이 회수가 안 되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자금 흐름이 안 좋아지잖아요.
돈이 딸리게 되죠. 그 이제 애로사항으로 발생하는 게 운전자금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그 자금 빼보려니까 운전자금 받아다가 또 메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지급 능력은 돈이 쪼달리니까 악화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 기업들이 매출 채권으로 남아있던 기업들이 떼먹고 못 갚아주는 그런 경우가 돼서 이제 대손 처리하고 막 이러면 기업이 연쇄 반응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문 닫는 경우, 그래서 기업 회생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 요인도 굉장히 큽니다. 어떤 기업을 운영하려면 기업이 연관성이 없이 단독으로만 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매출처가 있어야 되고 매입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매입처이자 매입을 안 하고 자가 생산해서 모든 걸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매입처, 매출처 간에 어떤 이런 매출 채권, 매입 채무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 이걸로 인해서 부실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죠. 그 다음에 재무 분석 중에 마지막 단계는 부실자산 및 부의 채권의 증가. 이게 되게 보면 여러분 가지급 가수금 가지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뭐 해소하는 방법이 뭐다. 막 이러면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업주 그게 일시적인 그런 뭐 임시 방편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근본적인 거는 사업주한테 이게 불분명한 가지금이라든지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중소기업들이 이게 기업의 돈을 자기 개인의 뭐 돈으로 생각하고 그냥 주머니돈, 쌈짓돈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너무 흔하잖아요. 여러분도 뭐 기업에 계시면 잘 아시고 또 오나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경영의 투명성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죠. 투명해 갑니다만 아직도 멀었어요. 상당히 우리나라 이 국민 근성이라든지 기업 경영의 뭐 구조적인 문제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실한 부의 채권이라고 하면 아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재무제표에 이게 반영 안 된 부채들이 많아요. 되게 사채들 반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사채도 반영을 해서 거기에서 이자도 지급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나중에는 그게 기업의 신용평가를 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그게 이자 부담보다 신용등급이 낮음으로 해서 손실이 크다 해가지고 반영을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결국 알 수 없는 부실 징후 진단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채 유무 같은 거 계상이 돼 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나머지 세 개 부분은 이 재무 분석하고는 무관하지만 재무 분석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빈번하게 그때그때 바로바로 교체가 되면 뭐 급여의 차이가 먹고 뭐 이럴 수 있는데 뭐 퇴직금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경영진이 공백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 관리비라든지 인건비 관련해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영진이 빈번하게 교체된다는 얘기는
특히 핵심 멤버가 교체된다는 얘기는 이 경영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오너하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지분권 싸움에서 기존의 경영 오너가 물러나고 새로운 경영자가 회사는 잘 돌아가는데 교체된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지분 싸움이라고 그러면 기존에 뺏긴 경영진이 다시 그거를 또 뺏으려고 또 할 거고 이런 데 혈안이 되다 보면 기업 경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방을 급급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거고 또 이런 경영진들이 나가서 또 유사한 회사를 만들어서 결국 젖살 깎기 먹기 서로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 회사에 별로 도움이 안 되죠. 회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중소기업이 이런 경영진 교체한다고 그러면 큰 손실이죠. 대기업들도 경영진 교체에 따라서 상당히 흔들리잖아요. 물론 그 오나가의 경영진은 승계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징계성 뭐 실적이 안 좋아서 징계성 경영진 그러니까 월급쟁이 경영진 뭐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오너이자 실질적인 경영을 해왔던 분이 교체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중에 핵심 멤버 그러니까 연구소장이라든지 뭐 특허라든지 아니면 이분의 노하우가 있는 그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분이 뭐 퇴사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타격이 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회사에 가서 조사를 하거나 할 때 이 경영진의 교체가 기간 중에 있었는지 최근에 있었는지 여부도 그 R&D 자금 같은 것에도 평가하는데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다음에 종업원 이직률도 마찬가지로 평가 지표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직률도 대개 보면 내가 이 회사에 뼈를 묻을 수 있는지 여부는 요즘에 갈수록 더 심하죠. 경영자들이 너무 뭐 인간성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동업계 대비해서 급여 수준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복지 혜택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런 이직률이 늘어나게 되죠. 아까 뭐 노사분규는 쭉 했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어디로 넘어가나? 어디로 넘어가지? 이게 안 되지? 그만하라고 그런가? 다음 넘어가지 않네요, 장이. 왜 다음에 넘어가지 않지? 마우스가 네? 쓰시면 멈춰요. 마우스? 네. 마우스가 자꾸 사라진다. 마우스가 자꾸 사라지네요. 그만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이거만 하면 이거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얘기하면 아마 이거를 제대로 다 얘기해도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소요될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부실 기준, 부실 비율이 이 정도 되면 물론 업종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충 이 정도를 부실 기준으로 본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기준이 달라지고 있고요. 업종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달라지는데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시 30분에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은 잘 아시죠? 총 자본 비율에 대비해서 자기 자본
거기 이 몇 프로냐 거기다 이제 100으로 곱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10% 이하, 사기자본 비율이 10% 이하면 이 기업은 실패할 수가 있다, 부실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유동 비율, 정확하게 유동 부채 비율인데요. 제가 유동 비율이라고 표시했네요. 유동 부채 비율이라고 하세요. 유동 부채 비율. 유동 비율하고 유동 부채 비율하고는 좀 다릅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인데요. 예, 이거는 은행에서 주로 보는 비율이거든요. 그냥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 거기다가 이제 100을 곱하는데 요거는 200% 이상 200% 이상을 은행에서 보고 있어요. 200% 이상. 그래서 이제 뱅커스 레이토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은행가 비율이라고 2대1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부실예측 비율에서는 유동 비율이 아니라 유동 부채 비율입니다. 유동 부채 비율. 유동 부채 비율. 이게 유동 부채 비율. 유동 부채 비율이라고 알고 계시고 이거는 자기 자본분의 유동 부채. 다 이제 끝에다가 100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200%가 넘으면 200%가 넘으면 부실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대 순운전자본은 재고자산분의 순운전자본인데요. 이건 50% 이하. 50%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비유동 장기 적합률. 굉장히 영어상으로 좀 그렇죠. 비유동 자산. 근데 비유동 부채에다가 자기 자본을 더해서 이제 고정자산 산식을 내는 건데요. 100% 이상 이러면 부실 예측으로 보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요 내용들은 그냥 수치만 얘기하고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할 때 또 구체적으로 얘기할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본 유례전 기간은 운전자본분의 매출액 해가지고 이제 365는 하는 건데요. 나누는 건데, 운전자본 유례전 기간이 8개월이 넘으면, 그거는 어렵다. 그 다음에 매출액에 대한 일반관리 비율인가요? 매출 원가율. 매출 원가분의 매출액분의 매출 원가죠. 매출액분의 매출 원가. 원가 비율이 90%가 넘으면, 근데 지금은 90%도 양호할 겁니다. 지금은 매출 원가율이 이거 뭐 90%라고 돼 있는데 90%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은 95% 물론 뭐 90% 이상이면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뭐 포함이 안 되는 게 뭐죠? 여본관리비 같은 이런 거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90% 넘으면 참 어렵다고 보는데 이것도 유저히 못하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비율 매출액분의 일반관리비거든요. 이건 15%가 넘으면 많이 들어간다. 물론 기업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통상 이렇게 본다. 요거 비율에 대한 거는 실제 이런 중소기업들을 전체적으로 부실 예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일부 차이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급이자율은 매출액 대비 지급이자 비율인데요. 이게 5% 이상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률과 지급이자 비율, 이익률과 지급이자 비율인데요. 영업이익분의 매출액, 지급이자 할인료. 근데 이게
매출액 지급 이자율이 매출액 영업이익률보다 큰 경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 이익률이 매출액 지급 이자율보다 작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이자 보상 비율 그 얘기예요. 그게 1 얘기하잖아요. 근데 은행에 가면 이게 1이 안 되면 1 이상이 안 되면 또 1 되면 이 사람 어렵다,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표에 대한 수치 정도, 아니면 이 지표가 어떻게 구성됐다 하는 정도만 알면 여기 보시면 다 재무지표만 가지고도 볼 수 있는 지표들이에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 회사는 어렵구나, 큰 흐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알 수 있을 거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그 뒤로 지금 반 정도 했는데요. 다음에는 앞쪽을 줄이고 뒤쪽을 좀 많이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았으면 한 1분, 2분 정도에 하겠는데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